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위급 기출문제 95회 3강 실무 강의로서 총강의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네요. 3-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갑을 작성하시오. 자, 일단 메뉴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죠. 3번은 큰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등이 나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2기 예정이라 그랬나요? 한번 볼까요? 자, 2기 예정 신고기간이네요. 2기 예정이니까 07월부터 09월까지가 되겠죠. 여기에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모든 거래는 일반 과세자와의 거래이고, 현금 지출은 사업자 번호를 기재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고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우리 카드를 사용하고 매입 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중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되시면 입력하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을 하는데요. 연간 500만원 한도가 됩니다. 2021년 올해까지죠.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한도가 되고요. 법인과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출하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부가세 신고서 한번 잠시 들어가 볼게요. 자, 07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가 되는데요. 자, 이거 연습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에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라고 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10만원이 입력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어디있죠? 신용카드 뚜뚜뚜뚜 요거 아니고 여기죠. 죄송해요. 제가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19번 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실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출 금액을 입력하고 여기죠. 여기 답안지에 똑같은 금액이 입력되는 경우가 있고요.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볼게요. 3번 여기에 100만원에 10만원이 입력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19번 칸입니다. 답안지를 보시면 여기에 110만원이 입력되어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금액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유는 우리 회사는 출제 기준이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여기에 입력을 하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3분의 있는 금액을 여기에 공급 대가가 되겠죠. 공급 대가를 여기에 19번 란에 입력을 해도 공제가 되지 않고요. 입력을 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발행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법인이기 때문에. 자,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법인과 법인 안 됩니다. 해도 안 되고,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시험 문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발행 금액의 1%입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죠. 1.3%.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음식점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 과세자는 좀 많이 공제해 줍니다. 발행 금액의 2.6%가 됩니다. 여기서 발행 금액이란 말은 공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가가 됩니다. 참고로 요거는 알아주시고요. 모르시더라도 크게 시험 치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요런 퍼센트는 가끔 이론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요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종의 신용카드로 발행한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 사업자가 발행한 발급한 신용카드인 경우에 공제가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받기는 받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왜? 공제 대상 자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발행했을 때
공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들은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이용, 모욕, 이발, 미용업, 그리고 여객, 운송업, 단 전세버스는 제외고요.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 용역, 그리고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닌 진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리고 교육 용역 중 부가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 학원에서 카드 결제한 것은 뭐 매출 전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날짜들이고요. 현금, 영수증, 증빙 서류는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 큰 의미 없죠. 공급가액 뭐 이런 거 큰 의미 없고요. 나중에 입력할 때만 필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네요. 첫 번째, 사무실 청소용품 구매입니다. 예, 1번 가능합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불공은 또 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일반 사업자가 발행한 뭐 카드 명세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래처 식사 접대 지출. 2번 7월 30일 거는 되지 않죠. 왜 안 될까요? 불공이잖아요. 불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이동산 입장권이죠. 야유의 목적이 해당이 되지만 놀이동산 입장권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이 있죠.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공제 대상이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어야 되는데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한 일반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종 세 번째 거 안 돼요. 그리고 영업팀 회식비 지출, 이거는 가능하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네요. 업무용 승용차인데 2000cc잖아요. 2000cc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돼요. 그래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7월 25일과 8월 14일 제가 구분되게끔 색깔로 해두었습니다.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력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항목을 보시고 칸을 잘 맞추어서 입력만 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월 1이네요. 07월 25일 9분이네요. 자, 정빙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이죠. 그러니까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자가 나왔네요. 공급자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F2를 눌러서 있는지 찾아보시고 없으면 치시면 돼요. 다사소, 다사 나오죠. 엔터. 자, 신용카드는 현금 영수증은 카드 회원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가네요. 45,000원. 이거 45불.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이 끝나시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08월 14일. 자, 이번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네요. 이거 의외로 실수를 잘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죠. 우리 카드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잘 실수하시는가 하면, 자, 여기에 보시면 현금 복지는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사업이 있고요. 신용이 있는데 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3번이 사업용 신용카드고요. 4번 신용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사업용 사업을 선택해 주셔야지 신용을 선택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 돼지네요. FE 강남 돼지집 됐고, 금액은 25만원이네요. 250불.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입력이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작성할 때 전제 조건 1번입니다. 매입세 가능한 것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공인 것은 입력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일반 과세자가 일반 과세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발행한 카드 명세서가 대상이다. 그래서 나머지 이것들은 될 수가 있는데, 입장권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서 입력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결코 아니고요. 자, 3-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진상사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네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일단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빠져나오고요. 자, 저장할까요?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아니요 하면은 빵점 아니겠습니까? 예. 자, 됐고요. 부가세 신고서.
자, 1기 확정이었죠.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자,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자, 점수를 한번 보십시오. 7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 점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나 모르는 게 있다면 한두 개 놓치더라도 한 개 놓치면 한 1점씩 감점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자료를 보고 무조건 매출 자료를 무조건 입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료를 보고 매입 자료를 무조건 입력합니다. 세 번째가 기타 자료를 무조건 입력합니다. 이거 세 개만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더라도 7점 같으면 최소 5점 정도는 먹고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자, 우리가 입력하는 가산세 중 71번 칸입니다. 신고 불성실과 73번 칸 납부지연만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공급가를 입력합니다. 자, 가산세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 없으면 주로 이거 세 개만 나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어디냐면 가산세액 여기네요. 26번 칸 찍으면 자, 여기에 보시면 항목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는 공급가 아니면 세액을 입력하는데요.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자, 여기죠. 신고 불성실 초과 일반입니다. 과소 초과 환급. 자, 이 칸과 73번 칸 납부 지연입니다. 이 두 칸만 납부세액이고요. 나머지는 뭐 공급가를 입력하면 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도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아무튼 요 말입니다. 여기에 요거 71번과 73번만 납부세액이고 나머지는 공급가를 입력한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감면율은 화면 우측 상단에 작성법 표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이것도 감면율은 대부분 75%를 감면받아서 25%만 납부하는 거 참고입니다. 감면율을 모르시겠거든. 예를 들어서 10만원 같으면 대부분 75%가 감면되고 납부해야 될 돈은 25%입니다. 이런 경우는 25,000원으로 변경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 되고요. 자, 이 가산세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잘 가산세 95회네요. 95회부터 한 80회까지 거꾸로 한번 가면서 가산세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이 신고가 예정때가 아니라 확정신고입니다. 아마 저도 개괄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정신고는 거의 없어요. 다 확정신고입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는 대부분 감면율이 75%입니다. 그래서 25%만 납부하면 된다는 거 참고로 뭐 팁이 되겠죠. 모르겠거든. 했다 모르겠다 10만원 이내 가면 75% 감면하고 25,000원 입력해버리면 맞을 확률이 최소 95% 이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은 62번 지연 발급란에 공급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기에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는 종이 세금 계산서 우리 법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요. 뭐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죠. 62번 지연 발급입니다. 1%예요. 여기에다가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64번 칸에 입력하시고 요게 2%거든요. 미발급은 이 금액을 1% 바꾸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디를 하시더라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며 두 번째입니다. 답안지를 보니까 계속 62번에 입력하는 것을 권장을 하네요. 그래서 저도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62번에 공급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납부세액인지 공급가를 입력해야 되는지는 간단합니다. 말씀드렸죠. 71번과 73번만 뭐 납부세액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 공급가 입력하면 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구분될 겁니다. 자, 이거 제가 개괄적을 설명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매출자료, 매입자료, 기타자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 입력이 끝난 다음에 가산세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입력하지 않으시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매출입니다. 제품 매출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2억의 부가세 별도네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죠. 1번 란이 되겠네요. 매출은 빨간색이죠. 여기다가 2억이죠. 200 뿔뿔. 뭐 크게 입력하는 거 부가세 맞고요. 문제없고. 두 번째 신용카드네요. 2,750이고요. 부가세 포함이네요. 나누기 1.1하면 2,500입니다. 그러면 3번 칸 신용카드 칸에 2억 뿔뿔 돈도 맞고요. 세 번째 미국으로 제품 직 수출이네요. 수출은 영세죠. 영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번과 6번인데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5번이지만
직수출은 6번이죠. 6번입니다. 얼마? 20불. 크게 문제였고요. 매입입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입니다. 1억 2천에 1200 별 문제였고요. 입력할 건데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 매입 중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별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불공이네요. 불공이니까 여기에도 입력돼야 되고 불공에도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 매입 중 100만원은 부가세 별도, 전자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 4월 30일 이후 확정 신고 기한 7월 25일까지 수치한 내역임. 자, 이것도 별 문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1억 2천만원 안에는 100만원 있는데 이 100만원은 늦게 받았네요. 지연 수치가 되겠죠. 늦게 받았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입력해 볼게요. 어떤 거? 자, 이 2번 금액은 별도의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고요. 늦게 받으면 지연 수치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제일 마지막에 생각할 거예요. 따라서 일단 어디에 일반 매입입니다. 이 매입이 얼마? 1억 2천이에요. 120 뿔뿔. 부가세가 안 나타나죠. 영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12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 됐고요. 요건 끝이 났고, 두 번째, 이 금액 중에서 1000만원은 불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겠죠. 어디? 여기가 되겠네요. 14번 칸 찍어주시고, 자, 이 금액이 얼마? 1000만원입니다. 자, 여기에 1000만원을 입력해도 입력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디에? 오른쪽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죠. 오른쪽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에 얼마? 1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별 문제 없고요. 요거는 가산세 부분에 해당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이 있네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치분이니까 여기고 고정자산 11번 칸이 되겠죠. 이 칸에 2천만원에 얼마? 200만원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죠. 마지막으로 기타네요. 이렇게 매출, 매입, 그리고 기타부터 입력을 합니다. 주 삼진상사는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로 전자 신고를 하였다. 부가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 만원을 깎아주죠. 자,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찍어주시면,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전자신고 공제액 54번 란이 됩니다. 여기에 얼마? 만원을 적어줘야지 만원 깎아줍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하면 3번 기타 내역의 전자신고했을 때는 만원을 깎아주는데요.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부분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저 한번 보십시오. 매입자료, 매출자료, 기타자료 다 입력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산세 있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일반 매입주 100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4월 30일 이후인 확정신고 기간에 수치했다. 그러니까 늦게 받았죠. 지연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가산세 있죠. 26번 칸 찍어주시고요. 여기서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연 수치죠. 늦게 받았습니다. 지연 발급 아니고요. 지연 수치 있잖아요.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이 금액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공급가 아니면 납부세액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납부세액은 두 칸밖에 없었죠. 여기와 73번 이 칸만 납부세액이고 나머지 입력하는 것은 다 공급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63번 칸 찍어주시고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그래서 1불불.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 가산세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 가산세를 다 외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외울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사 이 가산세 부분을 입력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7점짜리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고 감점을 해도 2점, 보편적으로 1점 감점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산세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으로서 부가세 신고서 부분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산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결산 문제에 단기 매매증권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즉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유가증권은 없고 단기 중 처분은 없다고 가정한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회계 처리한다. 자, 취득금액 500만원, 2020년 공정가치가 700만원, 그리고 2021년 950만원이네요. 자, 이 각각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취득시 분괴입니다. 5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네요. 따라서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 500만원, 대변은 현금, 물론 현금은 제가 임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이죠.
공정가치 700만 원이네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5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200만 원이 올랐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되고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됩니다. 자 문제가 없고요. 따라서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700만 원이 됩니다. 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다음 결산을 하네요. 2021년 12월 31일 공정가치가 950만 원. 결산을 또 해야 되겠죠. 자 2020년 때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이 얼마였습니까? 700만 원이었습니다. 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950만 원이 되었으니까 250만 원 이익 받죠. 그것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50만 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 부분이 되겠죠.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대변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도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나 그런 문제는 아니네요. 자 일반전표죠. 일반전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차변 3번 단기 매매증권 2500불, 대변 4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죠. 자 이것도 좀 잘 찾아주셔야 돼요. 처분이익, 처분손실,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탭키 한번 눌러주시면 끝난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4-1번은 넘어가고요. 다음 금강상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돈을 빌려줬네요.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23만원은 차익 내년 거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었는데 이자를 받는 거죠. 빌려주고 이자 받으니까 이자 수익인데요. 그 이자 수익 중에서 23만원이 차익 거네요. 내년 거란 말이죠. 즉 23만원을 먼저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자 23만원을 먼저 받은 내용입니다. 이자 받으니까 이자 수익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 또 우리가 계정과목을 만들 텐데요. 먼저 이 칸부터입니다.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시면 됩니다. 받는 내용이니까 수익을 적으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칸 먼저면 선, 모시면 미. 지금은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선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칸 주는 내용이면 겁,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받는 내용이니까 수. 그래서 만들어지는 계정과목은 선수 수익이 되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을 적으면 돼요. 이 계정과목은 선수 수익은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선수 수익이 대변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은 어디에? 차변에 올 수밖에 없죠. 구분은 3번, 4번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 31일 차변. 수동결산은 이렇게 12월 31일 날 쭉 입력하시면 연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금액은 230불. 대변 4번 선수 230불. 예, 2번도 뭐 크게 문제 있는 그런 문제 아니네요. 결산 문제 간단한 문제네요. 3번. 자, 일단 언뜻 보더라도 달러가 나왔죠. 결산 문제에 이렇게 달러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10월 1일 미국 CVS사로부터 10만 불을 2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예, 10만 불을 빌렸네요.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 붕괴를 하시오. 단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 빌린 돈 10만 원이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정과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거 장기 차입금으로 입력하면 틀린 것으로 채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왜? 회계 처리하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기재하기로 한다. 물론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외화 장기 차입금은 당연히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으로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빌릴 때 한번 볼까요? 얼마인가? 10만 불 곱하기 1100원이니까 1억 1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1050원이네요. 곱하면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릴 때는 1억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오늘 갚아주면 얼마 주면 된다? 1억 500만 원.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1억 1000만 원 빌렸는데 1억 500만 원만 달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은 상황이죠. 얼마치? 500만 원어치. 그러니까 이익을 봤단 말이죠. 이렇게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면 외화 환산 손실,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면 외화 환산 이익이 되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500만 원.
무엇? 외화 장기 차입금이 500만원 줄어들어야 되겠죠.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차변입니다. 다음 외화 장기 차입금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문제 제시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제시가 없다더라도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는 그런 계정 과목입니다. 만약에 이 거래 다 맞았는데 이 거래처를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죠. 빵점. 간단하게 빵점입니다. 자, 뭐 빵점이라서 죄송한데요. 실제로 빵점 처리되니까 이런 실수 하지 마시란 뜻으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차변 3번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CVS 금액은 500만원이죠. 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죠. 500만원. 예, 별 문제 없네요. 항상 입력이 끝나시면 세무는 90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빠듯하지 않습니다. 전산회계 1급은 60분으로서 시간이 좀 빠듯하지만 전산 세무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4번 다음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뭐 감가상각 하는 거네요. 자동결산하면 쉽죠. 자, 여기에 자동결산하는 순서를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에 요거는 빠져나오고요. 자, 결산 자료 입력이 있죠. 눌러주시고 항상 1월부터 12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먼저 차량 운반구네요. 영업부 컨트롤 F 차량. 자, 찾아졌네요. 자,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를 찾았는데요. 위쪽에 감가상각비가 있죠. 518번. 이것은 공장이죠. 지금은 영업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컨트롤 F 차량. 이렇게 꼭 찾으시고 나시면 확인 작업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818번 맞죠? 이 금액이 얼마이다? 200만원 이 뿔뿔. 다음 두 번째 공구와 기구. 공구만 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F 공구. 자, 요거 아니고요. 자, 찾아졌네요. 자, 500번대였죠? 500번대. 예, 맞습니다. 맞고 이 금액은 60만원 600뿔. 뭐 간단하죠? 자동결산은 아주 공짜 문제고 쉽습니다. 기계장치네요. 자, 기계장치 바로 위에 있네요. 자, 500번대이며 기계장치입니다. 자,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금액은 12뿔뿔.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자, 전표 추가 있죠? 이걸 꼭 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한 번입니다. 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은 자동결산이 아니네요. 그러면 자동결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놓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하십니다. 하시고 어디서 실수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전표 추가, 여기에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 주셔야지만 이 자료가 일반 전표에 넘어갑니다. 채점이 돼요. 그러니까 안 눌리면 역시 빵점입니다. 눌러주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지만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어디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꼭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결차 결대가 되었는지 확인 작업도 반드시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믿으시면 됩니다. 바로 정확하게 넘어오기 때문에 믿으시면 되고요. 일단 결차 결대가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5번입니다.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뭐 이 내용도 그게 있죠. 우리 자동결산과 비슷하고요. 자주 안 나오더니 요 근래에 90회 근처에 두 번째 나오는가 그러네요. 뭐 간단합니다. 한번 볼게요. 메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결산에 관련된 메뉴는 여기 있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칸 맞춰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처분 예정일 둘둘년 3월 15일 그러니까 2022-0315 그리고 처분 확정일 21년 2월 28일 맞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온 대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통주 현금 배당 2천만원이네요.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현금 배당인데요. 보통주죠. 자,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주가 20뿔뿔 이렇게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분계가 되어서 넘어오고요. 정답치를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미지급 배당금액 2천만원 이렇게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칸에 입력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칸에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분계가 넘어오면은 똑같은 분계로 일반 전표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주 현금 배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20 뿔뿔,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에 입력하는 것을 더 여기죠. 20 뿔뿔 여기에 입력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답이고 이 칸에 입력하도 정답입니다. 정답지에는 그러면 정답지대로 해요. 뭐 굳이 제가 다르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20 뿔뿔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식 배당이네요. 2천만원.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죠. 주식 배당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있죠. 보통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칸에 20 뿔뿔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이익 준비금이네요. 현금 배당액의 10%죠. 이 금액의 10% 200만원. 자, 이익 준비금이 있습니다.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으셔도 무방해요. 자, 컨트롤 F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찾아지죠? 찾아집니다. 이 뿔뿔. 크게 문제 없고요. 하나 더 남았죠. 사업 확장 적립금 500만원. 자, 여기 있죠? 여기에 찾으시면 되죠. 사업 확장 적립금 5뿔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될 때까지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어떻게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될 때까지. 그래서 현금 배당액의 10% 적립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답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가끔 이론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입력은 끝이 났고요. 이것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여기 점표 추가, 이거 입력 안 누르시면 일반 점표에 이 내용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점표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예, 이렇게 하면 장부가 마감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으로서 결산 문제 5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과 사원 등록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실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입니다.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정상 정도의 지급액,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죠. 종업원 소유의 차량이어야 되고 그것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금액 중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출장비 있죠. 경비를 지원받으면 과세로 바뀐다는 거, 그것도 꼭 좀 체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출장비를 따로 지급받지 않아야지 비과세고 출장비를 따로 지급받으면 과세라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비과세가 되고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가 되는데요. 식사 제공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밥만 준다 비과세, 돈만 준다 비과세. 그런데 돈도 주고 밥도 주면 과세가 된다는 거. 밥만 그리고 돈만은 비과세가 되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면 과세라는 거. 그리고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1번. 두 번째,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2번. 그리고 반드시 생산직이어야 됩니다. 3번. 이 받는 초과 근로수당, 초과 근로수당으로도 나오지만 야간 근로수당으로도 나옵니다. 아무튼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해서 받는 겁니다.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 20만원이 아니라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비 만 6세까지입니다. 7세부터는 안 돼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전원의 성선수당 및 성선수당, 그리고 국외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국외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7번은 300만원입니다. 외항선언이라든지 국외는 국외인데 국외 건설 근로자 있죠.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받는 급여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이 부분은 사무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락금, 수업료, 수강료 등의 학자금입니다. 자, 이 학자금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녀의 학자금은 과세고요.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은 본인입니다. 본인, 여기 한번 볼까요?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입니다. 당해 근로자 본인입니다. 본인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 중 50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그리고 500만원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데요. 이 직무 발명 보상금도 퇴직 후의 직무 발명 보상금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이 비과세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원 등록에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인적 공제예요. 자, 본인은 무조건 150만원 공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죠. 소득 금액 제한은 100만원 이하, 그리고 나이 제한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 나이 제한 받으면 그거 좀 이상하죠. 20세 이하 배우자 좀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은 혜택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득 제한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득 중에서도 자, 총 급여 있죠. 1년입니다. 연 500만원까지는 100만원 이하의 조건에 만족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란 말은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고요.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한단 말은 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직계비속은 직계존비속은 존속은 만 60세 이상, 그리고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도 됩니다.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본인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탁 아동입니다. 만 18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이 되고요. 이게 2021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18세 이상부터는 안 되었는데 2021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에서 20세 이하 위탁 아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세면 어리잖아요. 18세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까지 위탁 아동을 포함하게 해주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 제한은 받아요. 나이 제한 받지 않는 사람은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장인, 장모, 시부, 시모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봅니다. 이 말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따로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거로 봐주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이거 일시 대관자로 봅니다. 사병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요즘 사병 월급도 50만원, 60만원 준다 그러네요. 그런데 사병의 월급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래서 사병이 소득 금액의 제한에 걸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자, 이런 경우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예요. 정상인입니다. 이런 경우 며느리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아들도 장애인, 내 며느리도 장애인이라면 소득 제한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며느리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입니다. 추가 공제는 일단 기본 공제가 되어야 됩니다. 즉 소득 제한,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경로 우대 공제, 경로 우대자 공제 100만원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가 공제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 사람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거.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장애인 공제입니다. 1명당 200만원이에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되고요. 이 장애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도 해당이 되고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누구나 다 되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돼요. 그래서
미스 같은 경우는 부녀자 공제가 잘 되질 않죠. 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세대주이어야 되니까 좀 힘들죠. 이 조건을 만족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부녀자 공제. 그리고 부녀자 공제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여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성이죠. 우리 집사람 전업주부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부녀자 공제가 되나요? 안 되죠. 우리 집사람은 전업주부입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를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내가 여자이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부모 공제죠. 말 그대로입니다.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 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입니다. 자식이죠.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될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됩니다. 동시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자녀가 만 7세 이상 20세 이하에 대해서 자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중요하죠. 자,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런 소득들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금융소득이죠. 이자소득, 배당소득입니다. 연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안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연 500만원까지는 해주고 500만원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다만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죠. 얼마를 받더라도 해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금액은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은 선택적 분리과세인데요. 기타 소득 금액 구하는 방법은 기타 소득 받은 금액에서 기타 소득 곱하기 60% 그러니까 필요 경비를 빼준단 말입니다. 이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고요. 연 300만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자, 여기서 분리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니까 우리 소득공제 받을 때는 당연히 분리과세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서화, 골동품, 복권 당첨금, 아니면 슬롯 머신 당첨금, 경마, 경륜 당첨금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요 정도 알고 우리가 실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사의 생산직 근로자이네요. 생산직인 경우는 초과 근로수당 또는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희만의 5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월 미환급세액은 23만원이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5월 31일이네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첫 번째가 급여자료 입력할 거고요. 두 번째가 원천징수 상황 이행 신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불호 체크할 것.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데 불호 체크하는 것은 틀린 거로 채점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이희만 씨는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하지는 않기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인사급여 있죠? 눌러주시고 급여 자료 입력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먼저 5월이었죠?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5월달 급여네요. 일단 05월 지급일은 말일 5월 31일. 자, 이희만 정확하게 선택되어 있고요. 자, 이제 수당과 공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수당과 이런게 공제 등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대 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거 밥을 안 줬으면 비과세인데요. 밥을 줬기 때문에 식대는 과세가 되겠죠. 자가운전 보조금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제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생산직이었습니다. 이희만 씨는 올해 들어 5월부터 업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야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비과세. 자, 한번 수당 등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수당 공제라고 있죠. 선택해 주시고, 자, 먼저 기본급 나와 있네요. 과세 맞고요. 상여 사용하고 있지 않죠.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로 해주시면 됩니다. 부. 그리고 직책수당 사용하고 있지 않죠. 부. 다음 월차수당 없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으로 부 찍어주시고, 부. 식대, 이거 식대를 과세 비과세로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과세 비과세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하고 새로 과세로 입력하면 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있죠? 비과세 맞네요. 다음 야간 근로수당 있죠? 비과세 예 있네요. 다 아무 문제 없고요. 식대만 추가로 과세해주면 되겠네요. 식대 항목은 수당 이름은 그대로 문제지에 나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 부정기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정기로 해라, 부정기로 해라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식대는 매월 주겠죠. 그래서 정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도 한번 볼게요. 공제도 보니까 지방소득세 요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4대 보험이네요. 4대 보험. 자, 한번 볼게요. 4대 보험 있고요. 학자금 상환은 없죠?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부로 바꾸어 주시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 과세, 비과세 항목 입력화면 표시 여부 있죠? 이것을 꼭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비과세는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확인.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액을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네요. 기본급 18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 자, 국민연금이네요. 옆으로 약간 치워서 볼까요? 국민연금 85,500원이네요. 건강보험 59,280원, 장기요양보험 6,820원 맞고요. 고용보험 15,200원 맞고요. 소득세 17,180원, 그리고 1,780원 예 맞네요. 자, 입력에는 크게 문제 없고요.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비과세,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비과세, 총 비과세 금액이 40만원.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빠져나오고요. 두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간단합니다. 자, 5월달이었죠. 05월, 그리고 05월 엔터. 자, 여기입니다. 전월 미환급세액 있죠? 이 금액이 얼마였나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23만원, 230불.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문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5다시 저장할까요?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예. 자, 빠져나오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급여 자료 입력 및 사원 등록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보기 전에 먼저 공제 항목들부터 보겠습니다. 공제 항목의 상세 내용보다는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공제 항목의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비죠. 의료비가 가장 좋습니다.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없고요. 제일 까칠한 공제가 되겠죠. 제일 까칠한 공제는 보험료가 됩니다. 보험료는 소득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제들은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의료비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첫 번째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리고 질병 예방 및 질병 치료의 목적만 됩니다. 물론 한의사도 포함이 되고요.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중증 질환자 포함 전액 공제가 되고요. 산후 조리원이죠. 2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가 되고요. 우리 중소기업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에는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건강증진의 목적은 안됩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은 수술입니다. 수술비로서 전액 의료비에 공제가 됩니다. 안경 콘택트는 우리 안경점에서 하죠. 그래서 연 50만원이지만 라식, 라섹은 수술입니다. 병원비예요. 그래서 50만원 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비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분에 한해서 되고요.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됩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은 현장 체험학습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미취학 아동의 현장 체험학습비는 공제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됩니다. 다만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있죠. 그것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규 교육기간이 있는 학원비와 학습비는 안 되고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가 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정규 교육기간이 없죠. 그래서 해주는 것입니다.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은 본인분에 한해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예요. 가장 잘 실수하는 부분이죠.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 됩니다. 외국 사용분, 자동차 구입, 자동차 임차,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아파트,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비용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공제란 말은 교복 50만원짜리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50만원 공제도 되고요. 입력하고 그리고 교육비에도 입력하면 된다. 이중 공제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물론 교복 80만원짜리를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에는 80만원이 되고 교육비로는 50만원이 공제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안 됩니다. 교복 구입. 초등학생 제가 자식도 초등학생이었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초등학생은 교복을 안 입고 다닌가 봐요. 입고 다닌다면 안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안 됩니다. 왜? 내 카드로 썼지만 다음에 회사로부터 돌려받겠죠. 그래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육비는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있죠. 아동의 미술학원 다녔습니다. 30만원 미술학원비 카드 공제도 되고요. 교육비 30만원 공제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새차 아닙니다. 중고 자동차 구입 비용의 10%를 카드 공제해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카드란 말은 우리 체크카드 있죠.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 카드, 체크카드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보장성은 되지만 저축성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월세세 공제가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사람이 첫 번째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내 자식들이 있어요. 자녀 중에 하나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몽땅 세대원 전체가 몽땅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월세 750만원 연입니다. 를 10%를 공제해주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이 아니라 4,500만원 이하인 자는 12%를 공제해줍니다. 요게 2001년 개정이 되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큰 의미가 없겠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니까 크게 관계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론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있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금 계좌세 공제입니다. 연금 계좌죠.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리고 과학기술인 공제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해주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5%, 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2021년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중도 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 연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본인 것만 되고 부양가족들 거는 안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00년도죠.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은 제외가 됩니다. 아마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해당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 공제에서는 첫 번째 중도 해지 그리고 부양가족 납입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본인분만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연말정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이남동 사원의 2021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월세 주택임차 그리고 연말정산 탭을 작성하시오. 자, 일단 먼저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있죠? 눌러주시고, 자, 이 중에서 이 남동이네요. F2에서 사원을 불러오면 됩니다. 이 남동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여기서 부양가족 있죠? 부양가족 탭 눌러서 등록해란 말입니다. 할 거예요. 자, 하기 전에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이거 1번 하고 두 번째 이거 하고 세 번째 이거 하고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연말정산 관련 자료고요. 우리 앞에 있던 내용을 적용시킬 겁니다. 그리고 월세 내역 나와 있네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요거 두 번째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 관계가 있네요. 가족 관계 요거 정리할 겁니다. 요게 첫 번째죠. 그리고 자, 한번 볼게요. 근로자 본인의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언급된 가족들은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월세세 공제 요건은 충족한다. 여기에 연결되는 거네요. 별 신경 쓰지 말고 입력만 해라. 이런 말이고요. 이 송도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이다. 이거 장애인에 이게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이네요. 자, 일단 부양가족 등록부터 한번 볼게요. 자, 관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 당연히 되고요. 배우자, 장모님, 동생, 딸, 아들, 예, 다들 공제 대상 가족이고요. 소득 보겠습니다. 본인은 소득 제한이 없죠. 됐고. 자, 배우자네요. 양도소득 금액은 120만원. 소득 금액 100만원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사람은 기본 공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 금액 때문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 100만원 되죠.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얼마를 받더라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제한에 걸린 사람은 배우자. 그리고 나이 한번 볼까요? 65세 이상 됐고요. 동생은 나이 제한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 이준도 나이 안 걸렸네요. 자, 그래서 배우자만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사람 부로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배우자 최연수네요. 최연수 부돼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강경화네요. 강경화는 장모님 60세 이상이죠. 60세 이상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뭐 별 문제 없고. 다음 두 번째 최연수는 여기 옆으로 약간 지울까요? 부였죠. 다음 자식이네요. 딸이죠. 딸. 이준입니까? 이준 딸은 소득 없으니까 20세 이하 별 문제 없죠. 그리고 이미도도 아들이네요. 얘도 20세 이하 별 문제 없네요. 그리고 동생도 있었는데 예, 있네요. 동생 이송도죠. 자, 이송도가 있는데요. 이송도는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인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게 34세잖아요.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장애인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이송도죠. 이것을 장애인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공제 되는 장애인이면 20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을 선택하고 장애인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이죠. 왜? 나이 제한에 걸렸어. 그런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을 때는 이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질문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좀 표현이 그러나요? 자,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 어떨 때는 장애인을 선택하고요. 어떨 때는 20세 이하를 하고 장애인에 체크하는데요. 그 어떨 때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죠. 나이 제한 때문에 기본 공제가 본대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애인이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5번을 선택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얘죠. 이미도. 얘가 장애인인 경우는 20세 이하를 찍어주시고 장애인을 체크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 제한에 안 걸린다. 그러면 20세 이하나 60세 이상 선택하고 장애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은 34세잖아요. 나이 제한에 걸렸죠. 그런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이 장애인을 선택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인데 이것도 항목을 보셔야 됩니다. 찍어주시고 국가 유공자였죠. 그러니까 2번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1번 해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네요. 자, 1번 문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번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월세 주택 임차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월세 주택 임차 나와 있죠.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실수가 없습니다. 공제 요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되네요. 자, 한번 보고 천천히 입력할게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먼저 임대인 서장미네요. 서장미 그대로 치시면 되고 주민번호 631218 그리고 234567845678 이거 23 뭐나요? 631218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유형은 다세대 주택이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타나면 하단에 보면 나와 있죠. 다세대 주택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면적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106이네요. 106.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 나와 있나요? 쫙 볼까요?
주소는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 위에 나와 있네요. 이상해서 요거 보고 칠게요.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도 13길 3 이런 식으로 나온 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보고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2021 1101부터 2022 1031 그리고 연간 월세 100만원이네요. 1불불. 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자기가 다 계산을 해줍니다.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칸의 위쪽에 있는 항목에 맞추어서 천천히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항목을 입력하러 가요. 보험료는 무엇은 된다 그랬습니까? 보장성은 되지만 저축성은 안 된다 그랬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중에 배우자 최연수 있죠. 최연수는 기본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연수가 나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최연수부터 먼저 볼까요? 없고, 여기 있네요. 자, 어료비 최연수네요. 어료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죠. 그래서 되는 거고요. 또 최연수, 여기 있네요. 자, 최연수, 요렇게 있는데요. 자, 최연수의 신용카드 내역은 입력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최연수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력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최연수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 있고, 나이 제한은 없죠.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죠. 하나씩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연말 정산이죠. 눌러주시고. 먼저 보장성 보험이네요. 보장성 보험 밑으로 살살 내려서. 자, 여기 보면 보장성 보험 있죠. 장애인 일반 있습니다. 이송도 장애인이네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30만원. 장애인 칸에 1300불.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두 번째 보험료. 나머지는 장애인이 아니었죠. 일반입니다. 660만원. 600불. 크게 문제 없고요. 두 번째 교육비입니다. 자, 김강하는 장모님이었나요? 한번 볼게요. 김강하는 장모님이었죠. 장모님은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준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이게 얼마까지 한도였습니까? 30만원 한도였죠. 그러니까 입력하러 갑니다. 교육비. 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따라 30만원 300불 확인.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다음 두 번째 이미도 유치원이네요. 급식비 됩니다. 260만원. 취약전 아동 여기에 2600불. 크게 문제 없습니다. 확인. 자, 이 부분에서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자,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원까지 연 한도가 30만원까지라는 거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 연말정산 문제 들어오기 전에 공부했었죠. 다음 의료비입니다. 최연수 질병 치료 의료비네요. 최연수가 누구였나요? 최연수가 최연수 배우자네요. 자, 의료비 가겠습니다. 의료비 따라. 자, 그 밖에 공제 대상자죠. 그 밖에 공제 대상자. 자, 최연수 얼마? 60만원. 그 밖에 600불. 다음 두 번째입니다. 김강하네요. 김강하가 장모님이네요. 자, 65세죠. 65세 이상이니까 이 칸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75만원이네요. 275만원. 2750불 됐고요. 확인. 그리고 이 송도에 건강증진의약품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의료비는 질병 치료나 질병 예방의 목적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우 불우윳 돕기 성금 20만원 기부금이 되겠죠. 기부금. 더블클릭. 자, 이것은 어디에 종교단체 외가 되겠죠.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가 아니니까 종교단체 외 기부금 여기에 얼마? 20만원 확인 됐고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네요. 이남동 신용카드인데요. 이남동이 본인이었나요? 한번 볼까요? 예, 맞네요. 본인 신용카드 1950만원인데 나머지 이런 것들은 없다 그러네요. 신용카드에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죠. 42번 칸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액 더블클릭 따라. 이 금액이 얼마? 1950만원. 나머지는 없다 그랬습니다. 됐고 최연수는 소득 제한에서 걸려버렸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연수는 배우자였죠. 배우자로서 소득 제한에 걸려버렸어. 이 사람이 사용한 금액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확인. 자, 이름으로써 뭐 여기까지 입력은 다 되었네요. 자, 우리가 입력했던 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부양가족 탭 수정했고요. 월세 주택임차 했고요. 연말정산 다 했네요. 무려 점수가 10점입니다.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겠네요. 자, 이름으로써 전산 세무 이것 95회 실무 강의는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